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바흐무트에 뭔가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전쟁 지휘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흐무트에 거의 6, 7만 명에 달하는 이 병력을 추가 투입했다라는 건데, 전쟁은 포기하고 이 지역만 할랜가 봅니다. 바흐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흐무트뿐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전투를 벌여왔던 크렘이나 또 벨리카 노보실카, 오레오브 등 이 주요 전장의 전황 지도를 쭉 한 번에 다 차례차례 보면서 이 전체적인 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이제 도저히 화력이 안 되니까 공군기지 박살나죠. 포병들 계속 하루에 몇 개 대대급, 여단급 포병 박살나죠. 이러니까 정말 황당한 무기를 초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숨겼다가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다라고 되는지 관영 매체들에서 오래된 60년, 70년 된 전차를 아주 극찬을 하는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장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7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3대 격파, 장갑차 9대 격파, 차량 22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자, 특수장비 많죠. 이게 아시다시피 통신, 방공, 전자전 이런 장비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의 아주 핵심 자산들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특수장비들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야포 오늘 정말 많습니다. 36문의 야포가 박살이 났으니까 18문이 한 개 대대니까 2개 야포 포병대대, 곡사포 대대가 완전 박살이 났고요. 다른장 로켓 9문이 파괴가 됐으니까 거의 대대 마이너스급의 다른장 로켓 부대가 박살이 났네요. 따라서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거의 한 개 포병 여단급의 포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심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 그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바흐무트나 이 아우디우카, 마린카 등을 지원하는 거의 전국급 탄약창이 버섯구름과 함께 폭발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큰일 났죠.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 상황을 보면 유럽 안보 협력기구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이래서 이제 유럽 EU에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더욱더 어려워지겠다라는 거고, 또 추가 제재를 해서 더 제재가 심화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헝가리나 이런 EU, 나토 내에서도 친러 성향의 정권이 있는 그 국가가 있죠. 이런 데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와 우호, 교류 또는 지지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아군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도 추가로 생기겠다라는 거죠. 자, 영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능력을 절반이나 잃었다. 최초에 개전해서 쳐들어갈 때에 비해서 이제는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최초의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밀고 들어갈 때도 막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무기를 받아들인 이 우크라이나가 절반밖에 안 되는 능력 왜 못 이기겠냐 이 말이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방어전에서 이 지뢰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병은 사라지고 또 병력은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장비를 가지고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지뢰를 사방 여기저기 마구마구 뿌리고 있는데,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나비 지뢰 이런 거 마구마구 뿌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 대전차 지뢰처럼 덩치가 크면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나비 지뢰 같은 거 특히나 장난감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심각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이거 앞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 오랫동안 발생할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4개 방면에서 40회의 교전을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크렘이나 바흐무트, 마린카 여기만 한 며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3군데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아우디우카가 추가됐습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전선에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배치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7월 4일 마리우폴 시내에서 촬영된 러시아의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인데 이게 이제 마리우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방사능, 그러니까 이 마리우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엔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48시간 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진짜로 러시아가 이 원자로 6개 중에서 3개의 원자로에다가 그 지붕 부분에 폭약 그리고 냉각 시설 부분에 폭약 설치해서 터뜨릴 수 있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걸 자포리자 중앙 지점쯤으로 보내서 이 방사능이 어떻게 퍼지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병력을 재배치하고 뒤로 물리고 뭐 이런 작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터뜨리면 되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러시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을 분단시키고 6.25 전쟁을 배후 조정하고 한 그런 걸 다 넘어서서라도 지금 이것만 봐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 중국 어땠습니까? 6.25 전쟁에서 우리가 통일을 할 뻔했죠. 역습을 해서 반격을 해서 그걸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그로부터 2년 6개월간 중공군과 우리 한국군 그리고 미군 그리고 유엔군의 전쟁이 2년 6개월 벌어졌지 않습니까? 북한군 사라졌죠. 그때부터는 오직 중공군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단 고착화시키는 1등 원흉이 중국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1등 원흉이 러시아 소련이죠. 그리고 당사자인 북한입니다. 그 새 국가, 새 놈들은 초록의 동색입니다. 그걸 지지하는 자들, 대한민국에 있죠?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 지금, 이 밑에 댓글 달고 있는 그 자들 중에서 결국은 러시아, 중국을 지지하는 것들은 북한과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등식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S-300 지대공 미사일로 지대지 타격을 하면서 하르키우의 페르모마이스키 지역의 민가를 공격했는데 어제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드리는 이 시간에는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죠. 정말 계속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에 콜레라가 확산되어서 러시아가 긴급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러시아군 그리고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는 부역자들 이런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 접종을 실시하는데 콜레라가 굉장히 위험한 그 전염병이죠. 우리 어릴 때 1년에 한 번씩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 접종했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무서운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다. 자, 러시아가 경찰과 FSB 부대를 국가 근위대에 혼성 배치하기 시작했다. 국가 근위대를 푸틴의 지시로 더욱더 확대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국가 근위대는 뭐냐? 푸틴의 친위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위대도 믿지 못해서 경찰과 FSB, 여기 이제 경찰 특공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몬 부대죠. 이런 그 오몬이나 FSB 부대를 국가 근위대에 혼성 편성한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서로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 통제하고, 교차 검증하고, 교차 견제하고, 아무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오몬, 이 경찰 조직에서 지금 국가 근위대로 파견 넘어간 이 대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답니다. 왜냐? 수당이 작다 이거예요. 과거에 세월호 사태 때 그 잠수부 많이 들어갔죠. 그때 보면 우리 SSU나 UDT 이런 군 잠수사들은 수당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 잠수사들은 수당이 굉장히 군인에 비해서 아주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여기 오면 시간의 수당 이 정도인데 여기 가면 이것밖에 안 주는데 뭐야 이거 하고 불만이 많은 이런 또 역효과도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ISW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세작전은 교착 상태가 아니다. 원래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쳐놓은
이 지역을 공격하고 돌파하는 것은 원래 이렇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격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교차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ISW는 러시아가 이 프리고진을 면책하고 유동자산, 그러니까 뭐 돈이나 귀금속 또는 뭐 신속하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 대거 반환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어제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그 내용, 숙청 작업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항공우주군이 수송기를 보내서 민스크,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와 모스크바 그리고 산트페테르부르크를 셔틀을 돌면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정황 정보를 제가 항적 정보 추적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그 보면 이게 맞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은 푸틴 측과 프리고진이 뭔가 뒷거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유 러시아 군단이 엥겔스 공군기지의 지원 설비를 파괴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아마 엥겔스 공군기지, 그러니까 우랄 산맥 쪽으로 가는 그 쪽에 있는 큰 전략 폭격기 기지죠. 그 기지로 들어가는 쪽에 인근의 철도 시설, 기지로는 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철도 시설, 뭐 철도를 이렇게 기차를 바꿔 타려면 조정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폭파시켰다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러시아군의 목표는 라스푸디차가 올 때까지 인해 전술로 시간을 버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여러 차례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정말 그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은 물론 동부전선에도 대량의 구형 전차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부터 구형 T-54 전차들을 남부전선 크림반도 인근에 배치하기 시작한 러시아가 T-54와 T-55 계열 전차들의 배치 물량을 크게 늘렸으며, 배치 지역도 크림반도에서 남부전선 전역과 동부전선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최소 20대, 최대 40대의 T-54 계열 전차가 실린 화물열차 식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열차가 식별된 곳은 크림반도와 헤르손 남부지역, 자포리자 서부지역, 루한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의 보로네슈 지역입니다. 그동안 구형 전차 배치를 감춰왔던 러시아 당국도 현지 시각 7월 4일부터는 돌연 T-54와 T-55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매체들은 전선으로 보내지는 구형 전차들은 이동식 필박스, 즉 이동 화력 지원 용도이며 이들이 전차전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군사 전문 뉴스 사이트인 팝1은 현지 시각 7월 5일 T-54, T-55 전차 전선 배치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고, 러시아는 전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전차를 배치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이동식 화력 지원 용도로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작전이 실패한 상황에서 키예프 정권은 모든 유형의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키예프 정권에 무기를 대주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실망스러운 전과에 불만을 품고 전면적인 공격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방어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화력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러 밀 블로거들은 T-55 전차는 낡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을 갖췄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어 화력 지원 수단으로는 최고라고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T-55의 곡사 사격 사표까지 나왔고 최대 16km까지 포격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T-54와 T-55 전차들은 별다른 개량 없이 과거 퇴역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채 전장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 전차들은 차량화 소총 부대의 전차 대대에 배치되어 승무원에 대한 교육 없이 그대로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방 워싱턴 소식통들은 참호전 전투 기량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러시아군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량의 지뢰와 구형 전차 필박스로 우크라이나군의 참호 접근 자체를 저지하는 전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T-72는 고사하고 T-62조차 없어 T-54와 T-55를 주력 전차로 투입하고 있는 러시아군. 전후 재래식 군사력 복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T-54, T-55, 1949년에 실전 배치한 지금 모델이죠. 그런 T-54가 크림반도와 헤르손 남부에 식별된 거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기가 다가 아니고 도네츠크, 루한스크, 그리고 하르키우의 건너편에 있는 보로네슈 지역, 이 지역에 철도에 기차에, 화물기차에 어마어마하게 실려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저희 동영상 플랫폼 채널이죠. Weapons of World, 와우, 그 채널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T-54가 얼마나 지금 전선에 여기저기서 많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짧은 동영상 같으면 제가 직접 이 플랫폼에서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긴 영상 같으면 와우, Weapons of World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 상황, 이것의 이해를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와우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그게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유튜브의 운영 정책이 있어요. 잔인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쉽게 보여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와우에서는 제가 좀 자유롭게 조금 더 여기보다 편안하게 보여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을 현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와우 Weapons of World를 구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여론전이 시작됐죠.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T-54를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을 걱정해서 T-54가 배치되는 것을 숨겨왔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54, T-55 이런 거 괜찮은 거야. 특히 참호포 용도로, 참호에다가 숨겨놓고 그냥 참호포용, 고정배치 참호포 용도로는 꽤 괜찮아 라고 하는 군사 전문 매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선전을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까지 많이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은 참호포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MBT, 즉 주력전차 메인 배틀 탱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매복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참호포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공격력은 100mm 강선포예요. 그래서 공격력은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한 350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방어력은 전면 장갑 기준으로 한 200mm 정도의 철판이다. 근데 측면은 이제 한 5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관포에 다 뚫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나 문제는 이 전차를 가지고 도대체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전차를 맞출 수가 있냐? 이 사격 통제 장치가 워낙 후지기 때문에 이게 조준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또 조작할 줄 아냐? 교육을 안 하고 오는데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못하죠. 이런 처절한 러시아군 보여드렸고, 그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정말 미친 듯이 올인을 하고 있고, 바흐무트뿐만 아니고 다른 전선 쭉 한번 서치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큰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이들 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바흐무트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흐무트 전투 3라운드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동부전선에서만 18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분석이 나온 직후 이들 병력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전력이 바흐무트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해당 병력을 이용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바흐무트 외곽에 러시아 전기군과 용병, 예비군 병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잃었던 바흐무트 주변 지역들을 탈환하기 위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여단급 용병 조직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바흐무트 지역 러시아군은 남쪽에 제72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57 차량화 소총여단, 북쪽에 제200 차량화 소총여단이 포진해 방어전을 수행해 왔는데요.
고사 직전에 있던 이들 전력은 지난 주말 이후 최소 5만 명, 최대 7만 명 규모의 전력으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여단들에는 후방 예비연대에서 보충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공수군과 전차부대 전력이 속속 증원되며 바흐무트 남쪽과 북쪽에서 공격 대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강력한 역습이 보고되고 있는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는 기존에 배치되었던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에 대규모 보충병이 들어왔고 이와 별개로 루한스크 지역에 있던 제11군단 예하의 제18 차량화 소총사단 9연대와 독립부대인 제1428 차량화 소총연대가 증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패트리어트 PMC가 담당하고 있는 바흐무트 도심 지역에는 제31 근위 공수여단이 6월 말 전개된 것을 시작으로 도네츠크군의 제105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1486 차량화 소총연대, 헤르손 지역에 배치되었던 제11 근위 공중 강습여단이 추가로 증원되었습니다. 72여단과 57여단이 지키고 있던 바흐무트 남부 클리치시우카 일대에도 대규모 전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도심 지역에 있던 제68 전차 연대가 클리치시우카로 이동했고 지난 주말에는 제90 근위 전차 사단 예하의 최정예 부대인 제80 전차 연대 증원이 확인됐습니다. 헤르손 지역에 있던 제83 근위 공중 강습여단, 루안스크 지역에 있던 제1307 차량화 소총연대, 크레미나 지역에 있던 바스 13 즉흥 예비군 대대 또 크리치시우카 동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 후방에는 벨라루스 지역에 배치되었다가 최근 도네츠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된 제3연합군 지칼의 27 포병연대, 루한스크 군으로 구성된 제10 포병여단이 추가로 배치됐는데요. 러시아는 신규 증원된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기 위해 14군단을 편성하고 대규모 공세 작전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평균 1에서 2km를 진격하고 있는 남부전선과 러시아군 공세부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부전선의 핵심 전력들이 바흐무트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존 전선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기존 전선 방어 약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바흐무트 공세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곳을 맡고 있는 주력 부대가 쇼이구 국방장관의 패트리어트 PMC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능한 국방장관 하나 때문에 이번엔 바흐무트에서 얼마나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나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바흐무트가 다시 또 망치와 모루 전법의 모루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 바흐무트의 미련을 못 버리는 한 다른 지역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땡큐 상황이 아닌가. 별거 아닌 바흐무트 지역에 계속 자신들의 국내 정치 이미지 장탈 때문에 이렇게 전력을 몰아넣고 자포리자 그리고 그 위에 루안스크 지역의 전력을 빼서 이렇게 밀어넣어주면 자포리자와 루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활동폭, 전력 작전 운용 폭이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죠. 너무 고맙죠 이거. 자, 지금 갑자기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마구마구 치고 나가고 있고 이 솔레다르,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이 솔레다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산악여단 중심으로 솔레다르까지 치고 들어가서 교전을 벌였는데 다 격퇴했어요 지금. 왜? 병력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추가로 증원된 병력이 6, 7만 명이다 이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바흐무트 전선 상황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군도 세게 치고 들어가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반격이 아주 세졌고 아마 다음 주 들어가면 이게 더 강한 반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병력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거 좀 이따가 병력 상황도 자세히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미나, 이 크레미나도 보면 여기가 이제 크레미나죠. 원래 한 2달 전 상황을 보면 이 크레미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P66번 도로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크레미나에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센 공세를 계속하면서 이 크레미나에서 북부 지역, 이 크레미나 남쪽은 이 수풀 지역이라서 여기는 뭐 도파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서 많이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던 주력 전차 부대들을 밑으로 좀 뺐습니다. 이 크레미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바로 여기 세베로도네츠크가 있죠. 그 유명한 세베로도네츠크. 이 크레미나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게 되면 루베즈노에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이 지역을 위에서부터 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아직은
러시아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군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쪽은 자포리자입니다. 자, 드디어 자포리자죠. 벨리카 노보실카. 여기에서 지금 이 아래쪽에 경합 지역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배후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감싸기 위해서 배후로 치고 들어가서 경합 지역을 크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 지역에서 공세를 펴나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이 굉장히 뒤가 걱정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그래서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여기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잘 싸웠는데 지금도 계속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리호브죠. 오리호브에서도 하루에 500m, 1km씩 계속 지금 밀어나가면서 확장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저께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여기에서 이 정도였는데 안으로 지금 쑥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하고 있고, 다시 경합 지역을 이런 식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호브 쪽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흐무트에 지금 추가로 들어온 러시아군 배치 현황인데 엄청나게 많죠. 자, 처음 보는 단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제 1486 차량화 소총연대 처음 보는 단대호, 31 근위공수여단, 그리고 이 포병연대들 다 처음 보는 거예요. 1065 포병연대, 305 포병여단, 1182 포병연대, 27 포병연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고스트 대대, 이것도 이제 루안스크 군인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1307 차량화 소총 연대 다 처음 보는 거죠. 83 근위공습 강습 여단, 바스 13대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처음 보는 거고, 전차부대를 68 전차연대가 원래 시내에 있었어요. 이걸 지금 남쪽으로 뺐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군 17 전차여단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17 전차여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2개의 전차부대, 전차연대를 남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2개의 전차연대, 그리고 차량화 소총연대 이런 거 다 하면 남쪽에만 1개 기갑사단급이 지금 들어와 있고, 토탈 다 해서 거의 5에서 7만 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거 전부 다 쇼이구의 베테랑 패트리어트 PMC가 이 전쟁, 바흐무트 전쟁을 총지휘를 하고 책임을 지다 보니까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그 PMC는 이걸 점령했는데 쇼이구의 패트리어트 PMC는 니들은 왜 한 달 만에 이걸 잃어버리냐,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5에서 7만 명을 배치를 했으니 이거 오직 쇼이구의 이미지 때문 아닙니까?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